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제 배울 거는 사실적 읽기라는 거예요. 사실적 읽기는 뭔가 봤더니요. 사실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 내용과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2-1 단원에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배우지만 다음 단원에서는 추론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 감상적으로 읽는 것, 창의적으로 읽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차례대로 배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실적 읽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사실적 읽기라는 건 사실상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읽냐?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하려고 그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확인하면서 읽는 활동이다라고. 그다음 글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법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실적 읽기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글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요.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내용 측면의 사실적 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글을 어떻게 하면 요약을 잘 할 수 있냐? 자, 그것도 한번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하고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재구성한 다음에 중복되거나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하위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해서 진술하면서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자. 이게 바로 요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은 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글의 구조는 글의 짜임을 말하며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열거 등이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조를 설명하는 말인 거죠. 자, 그다음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의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말을 하네요. 전개 방식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설명문에서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 좀 가볍죠. 그다음 뭐 논설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통 불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글의 구조는 주로 글의 일부에 사용되고 글의 전개 방식은 글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네요. 어허. 약간 좀 말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이게 좀 교과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 PDF 파일인데 보통은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의 일부분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글의 구조라는 거는 글 전체에 걸쳐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네. 교과서 PDF가 잘못된 경우가 잘 없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글의 화제나 내용, 글의 구조를 알려준 담화 표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할 때는 글의 뭐 화제,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쌤이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 글에서 읽게 될 거는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은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자,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런 걸 글감이라고 하죠. 제재는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즉 개념이겠죠. 그래서 적정 기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적정 기술이 뭔지 사실적 읽기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머릿말부터네요. 뭐 글의 처음 부분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한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자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는 말이 나오고 있네.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글의 중심 내용, 즉 제재가 공개가 되었죠. 근데 요즘에는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적정 기술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역접의 부사어가 걸렸네요.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래요. 아,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정보를 지금 주고 있네요.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아, 이게 약간 적정 기술의 시작인가 봐요. 그쵸? 이런 것들이 약간 적정 기술의 어떤 시초, 어떤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어는 인물 나왔어요. 제3세계 빈곤국에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을 했대요. 슈마어가 제3세계 빈곤국에 필요한 이러한 기술을 중간 기술이라는 말로 지금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정 기술의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 뭐예요? 중간 기술에 대한 제안이죠. 이것은 적정 기술의 운동의 기초가 됐대요. 그렇죠? 종종 대안 기술 또는 적정 기술로 표현됐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중간 기술이라는 말이 나중에 대안 기술 혹은 적정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대요.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본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본문 문단으로는 두 번째 문단인 거죠. 자, 이후 적정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라는 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게 적정 기술이란 무엇일까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자, 이어서 대표적으로 바커는 자, 사람 이름 나왔어요. 적정 기술을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를 내렸대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적정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 그는 누구예요? 바커죠. 바커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한마디로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이러한 기술은 요즘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들은 사실상 하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라고 봤대요. 자, 이 문단은요, 주된 내용이 바커의 견해가 나왔어요. 바커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기술이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죠. 자, 이제 3문단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부사어가 나왔죠. 한편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 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했대요.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 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자, 뭐라 봤더니 자, 요거죠.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 이거를 적정 기술이라고 봤다는 거야.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지역적, 문화적, 경제 조건과 양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은 약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건, 조건. 자,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이런 게 적정 기술의 요건이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가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자, 이 요건 세 가지죠. 그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산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미국의 국립 적정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서 보는 적정 기술의 정의 나왔죠? 어떤 전략적 도구, 전략 이렇게 봤죠? 이 정의와 이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처럼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자, 4문단이죠. 자, 앞에 걸 다 정리해주는 부사어가 나왔어. 우리 앞에서 쭉 봤던 내용은 뭐냐면 적정 기술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거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힌대요. 이제는 본인이 생각한 어떤 적정 기술의 조건을 얘기할 건가 봐요. 자, 첫째,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은 저렴해야 된대요.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 된대요. 자, 두 번째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셋째는요.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야.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 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이용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다섯 번째는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정 기술의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을 지향한다.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여섯째는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적정 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하여 개인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요,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선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정 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적정 기술이 갖춰야 될 조건은 추가될 수 있대요. 그런데 적정 기술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말한 게 지금 일곱 가지인데요. 이거는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래요. 이런 거 별표. 비록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것은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어도 이런 것들은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추면 적정 기술을 볼 수 있어라는 거죠. 자, 우리 좀 많이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적정 기술이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 지금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적정 기술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고, 네 번째는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되며, 다섯 번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야 되고, 일곱 번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즉 유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2번, 4번 4문단에서는 적정 기술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자, 이제 5문단으로 가고 있네요. 자, 오늘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대요. 의외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는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이 된대요.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은 자, 이런 것들 다 뭐야?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거죠. 그쵸? 현대사회의 문제점, 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항시적인 위기, 즉 항상 발생하는 위기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대요. 최첨단 기술은 뭐야? 그렇지. 적정 기술과는 좀 반대되는 기술이잖아요. 그쵸? 얘는 살짝 적정 기술과는 반대되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적정 기술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6문단 볼게요.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래요. 최첨단 기술은 이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술인 거죠. 왜 근데 별론가 했더니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자, 이게 결과고 뒤에가 원인이죠. 그래서 2번 문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쓰이고 있네요. 그쵸?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한대요. 보니까요. 지금 우리 최첨단 기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최첨단 기술의 특징 1번, 특징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고요.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대요. 자, 이거는 특징 3번, 특징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라고 지금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뭐냐면 최첨단 기술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이게 바로 뭐야? 최첨단 기술이 맞게 되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최첨단 기술의 어떤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예시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예시 1번, 예시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최첨단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은 최첨단 기술은 사람들의 의존도를 높인다. 따라서 이 기술에 문제가 생길 때 취약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근래에도 비 많이 왔을 때 전기가 끊기거나 이러면 되게 무력해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 역접에 지금 부사어로 들어가고 있네요. 반면에라는 거는 최첨단 기술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라는 거야. 최첨단 기술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대조의 서술 방식을 쓰고 있네요.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은 재생에너지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즉,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과는 달리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중앙 집중적이 좀 더 맞겠다. 그쵸?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라는 거.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는 대조되는 기술이다라는 거지. 즉, 적정 기술은 그 지역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대요. 이게 적정 기술의 특징인 거죠. 적정 기술은요, 소규모 단위이고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적정 기술을 관심을 갖고 있나 봤더니 현대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8문단 가볼게요. 이제 끝부분이에요. 맺은 말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는 거는 뭐냐면 약간 좀 용기를 북돋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활력을 북돋는다 이런 느낌? 하지만 이미 40년대, 50년의 적정 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적정 기술이 기존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이건 사람들의 어떤 오해인 거죠.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적정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 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마련되고 창작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이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선진국 역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좀 따라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좀 지문의 흐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단별 중심 내용.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 문단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쌤이 필기해준 거 외에도 본인이 좀 약간 도식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좀 해보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별표치고, 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를 풀면서 뭐가 나올지를 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다 읽어보고 학습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한번 많이 풀어봅시다.